기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느 날 흙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어깨에 실린 무게, 손끝에 남은 긴장,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먼 과거의 기억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의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 그 할머니의 할머니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속으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뜨거운 평원이 펼쳐진 그곳. 하늘은 무겁고 낮게 내려앉았고 강물은 고요하게 마치 영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강 사이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젖은 점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날카로운 갈대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점토 위에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쐐기 모양의 자국이 부드러운 흙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숫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름이었을까요? 곡물의 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기도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 인간이 처음으로 시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고 기억은 세대를 넘으며 흐려지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흙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점토판은 햇볕에 말랐고 어떤 것들은 우연히 불 속에 던져져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왕조가 사라지고 언어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토는 남았습니다. 모래 아래, 진흙 아래, 수백 년의 침묵 아래 묻혀 있다가 어느 날 다시 햇빛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메르 점토판이라 부르는 것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망각에 대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들이 남긴 흙의 발이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잠드는 역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역사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숨이 느려지는 동안에도, 당신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동안에도 이야기는 그저 천천히 흘러갈 뿐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문명의 요람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많은 것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생겨났고 문자가 발명되었고 행정체계가 만들어졌고 신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이 도시를 다스렸고 신들의 명령이 계절을 움직였으며 별의 움직임이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는 질서였고 그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신에서 왕으로, 왕에서 백성으로.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사실로 증명된 역사입니다. 발굴된 유물, 해독된 점토판, 측정된 연대. 두 번째 층은 신화와 상상입니다. 고대인들이 믿었던 이야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들이 꿈꾸었던 것. 세 번째 층은 현대 과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학, 고고학, 지질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이 세 개의 층은 때로 겹쳐지고 때로 어긋나고 때로 묘하게 울립니다. 이 영상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린 사색입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면서도 상상의 여지를 존중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침대 위인가요? 소파 위인가요?
몇 시인가요? 밤이 깊었나요? 아니면 이제 막 어둠이 시작되었나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아니면 고요함 뿐인가요? 그 소리들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수메르의 밤을 강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고 모래가 돌 위를 굴러갑니다. 하늘에는 별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점토판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을 춥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새기는 것은 이름들입니다. 왕들의 이름, 신들의 이름, 그리고 홍수 이전의 시간에 대한 기억. 이제 점토판이 들려주는 첫 번째 이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메르 왕명록. 그것은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판본으로 존재하는 고대의 기억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웰드블런델 프리즘이라 불리는 네모난 기둥 모양의 점토 유물입니다. 그 표면 전체에 빼곡하게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왕명록은 조용히 말합니다. 홍수가 있기 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왕들이 다스렸다고.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알룰림이었습니다. 그는 에리두라는 도시에서 28,0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000년. 잠시 그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28,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한 사람이, 한 생명이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왕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왕 엠멘루안나는 43,200년. 숫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현실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의 신화적인 규모로 학자들은 이 숫자들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 숫자라고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고 특정 숫자들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600, 즉 60의 제곱은 우주적 완전함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긴 통치 기간은 실제 연수가 아니라 왕의 신성함과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기억의 왜곡으로 봅니다.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숫자가 점점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10년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만년이 되는 식으로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늘 그렇게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력의 단위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년이 아니었을 수도. 달의 주기, 계절의 주기, 혹은 다른 어떤 천체의 주기를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들에게 더 가까운 시간이었고 질서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왕명록 곳곳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Kingship descended from heaven.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내려왔다는 말 속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걸까요? 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도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명록 한가운데 하나의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대홍수입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홍수 전의 왕들과 홍수 후의 왕들 사이에는 뚜렷한 단절이 있습니다. 마치 세계가 한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기억이 지워지고 새로운 기억이 시작된 것처럼.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는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도 나오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고, 에리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했고, 거대한 물이 세상을 덮었고,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배를 타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노아 이야기, 노아의 방주, 40일 밤낮의 비,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 하지만 수메르의 점토파는 성서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적어도 1000년, 어쩌면 2000년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서 이야기를 빌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더 오래된 어떤 기억에서 나온 걸까요?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를 발굴하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르에서, 수르파크에서, 키시에서 도시의 층 사이사이에 두터운 퇴적층이 나타난 것입니다. 깨끗한 실트, 진흙, 모래. 물이 한번 크게 범람했다는 증거. 어떤 층은 3미터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삼킬 만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홍수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은 기원전 3000년경, 어떤 곳은 기원전 2800년경. 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큰 홍수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너무 적게 흘렀고, 어떤 해에는 너무 많이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두 강이 동시에 범람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재앙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계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물이 되는 순간, 그들 중 극소수만이 높은 곳으로 도망쳐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고, 우리는 신의 은총으로 살아남았다고. 이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지역적 홍수는 전 세계적 홍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며칠의 비는 40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배는 거대한 방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늘 그런 식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홍수 설화가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에도, 중국에도, 그리스에도, 남미에도, 심지어 호주 원주민의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명이 물에 잠기고 소수만 살아남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 왜일까요? 어쩌면 인류의 여러 문명이 실제로 큰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시기, 약 10,000년에서 8,000년 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해안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기억이 각 문화의 신화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홍수라는 이미지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어떤 원형적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물, 모든 것을 지우는 힘,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시작.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상징처럼. 어쨌든 수메르인들에게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나누는 표지였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 이전은 신들에게 더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 이후는 인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왕들이 신성한 존재였는지 실제 인간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둘의 경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의 대리인, 피를 흘리면서도 하늘의 권위를 입은 존재. 너무 먼 과거를 바라보면 실제 기억도 비유처럼 보입니다. 사실과 상징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신화는 거짓이고 역사는 진실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어쩌면 너무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화는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건이 아니라 의미로. 정확한 연도와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수 전의 세계와 홍수 후의 세계를 아주 다르게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끊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왕명록은 다시 한번 조용히 말합니다.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키시로, 우르그로, 우르로. 도시들은 다시 세워졌고 왕들은 다시 왕관을 썼고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더 이상 만년이 아니라 수백 년, 그리고 점점 더 짧아져서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성함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것처럼, 인간이 점점 더 인간이 되어 가는 것처럼.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다가 다시 잔잔해집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별은 계속 떠오르고 점토는 계속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 점토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새겨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그것은 인간의 창조를 다루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이 서사시는 조용하고도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신들이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신들인 아누나키가 아래의 신들인 이기기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기기는 운하를 팠고 강의 물길을 냈고 들판을 일구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3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기기는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내던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엔릴의 신전을 둘러싸고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신들 사이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가 일을 할 것인가? 그때 지혜의 신 엔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노동을 떠맡을 존재를. 그 이름을 인간이라 하자.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점토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흙을 가져왔습니다. 점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피를 섞었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신 중 하나를 죽여 그 피를 섞었다고 합니다. 다른 판본에서는 신의 살과 피를 조금 떼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신 닌투가 그 혼합물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진흙을 빚듯이 도공이 항아리를 빚듯이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7명의 남자, 7명의 여자,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 혹은 살, 혹은 본질. 고대인들은 인간을 흙으로 된 그릇 안에 담긴 어떤 더 높은 생명으로 상상했습니다. 몸은 땅에서 왔지만 그 안에 무언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낮은 것과 높은 것의 혼합입니다. 흙과 불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걸으면서도 별을 올려다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음 너머를 상상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수메르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모티프가 세계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는 쿠누무라는 신이 물레로 인간을 빚었습니다. 성서에서는 야훼가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야의 포폴부에서는 신들이 여러 번 실험하며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그 다음에는 나무로, 마지막에는 옥수수로.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상상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직관적인 관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요소가 더 있습니다. 신의 피입니다. 인간이 단지 흙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피를 조금 이어받았다는 생각. 그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생각은 나중에 왕과 사제의 신성한 혈통 개념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래서 왕은 왕이고 사제는 사제이며 평민은 평민이라는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조금씩은 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신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기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호모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해부학적으로 현대인과 같은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로, 호모 에렉투스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그리고 마침내 호모 사피엔스로. 그들의 두뇌는 커졌고 언어 능력이 발달했고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만 년 전 그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결국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까지.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뼈, 도구, DNA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신화와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 돌연변이, 환경 압력. 신화는 왜를 상상합니다. 목적, 의미, 우주적 질서 속의 위치. 그런데 진화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진화는 늘 느리고 점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간헐적 평형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모 사피엔스의 두뇌 크기는 약 20만 년 전에 이미 현대인과 비슷했지만 복잡한 언어, 예술, 종교적 상징 같은 것들은 약 5만 년 전쯤에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전자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문화적 축적이 임계점에 도달한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도약을 보고 마치 누군가가 코드를 편집한 것 같다고 상상합니다.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비유입니다. 현재 과학은 이런 변화를 자연 선택과 환경 변화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FOXP2 같은 유전자가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의 작은 변화가 인간에게 복잡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신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신들이 한 번에 완벽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여러 번 실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만들어졌고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점점 조정해 나갔다고. 이것은 마야의 포플 부와도 비슷합니다. 신들이 흙으로 만든 인간은 너무 약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간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옥수수로 만든 인간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실제 실험처럼 들립니다. 시행착오, 프로토타입 개선. 하지만 이것을 실제 실험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만들어낸 자화상으로 읽어야 할까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실수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그 불완전함을 신들의 실험 과정으로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라고. 인간이 신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과 삶, 노동과 의미의 관계. 우리는 왜 일하는가?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일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목적을 찾고 신성과의 연결을 찾으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이고,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를 찾는 방식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이 이름은 자주 고대 우주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주장들.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주류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위대한 신들을 가리키는 집합 명사일 뿐입니다. 하늘의 신 아누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흥미로운 서사입니다. 인간이 외계 문명의 창조물이라는 생각, 우리의 DNA 안에 다른 곳에서 온 코드가 숨어 있다는 생각, 그것은 현대판 창조 신화입니다. 과학은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DNA는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팬지와 약 98%의 DNA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쥐와도 바나나와도 심지어 박테리아와도 일부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지구 생명체의 나무에서 자란 하나의 가지입니다. 하지만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상상은 때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혼잔가? 우주 어딘가에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게 될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들, 사제들, 과학자들이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를, 이야기 자체를 받아들이며 편안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흙과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땅과 하늘의 혼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믿은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읽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시간을 계산했는지, 그들이 세운 도시들, 그들이 쌓아 올린 신전들, 그들이 하늘을 향해 던진 질문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 평원에 흩어진 도시들, 에리두, 우룩, 키시, 우르, 라가시, 니푸르. 이 이름들을 천천히 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각각의 이름 속에는 수천 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한 번 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다시 지어졌고 또 무너졌고 또 다시 지어졌습니다. 층층이 쌓여 올라간 역사.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들을 발굴할 때 그들은 수직으로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한 층을 파내면 바빌로니아 시대가 나오고 그 아래를 파면 아카드 시대가 나오고 더 파면 수메르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퇴적층이 나타납니다. 깨끗한 진흙, 물이 한때 모든 것을 덮었다는 증거.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홍수가 왔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강의 물길이 바뀌었거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벽돌은 무너지고 신전은 모래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폐허 위에. 그들은 다시 벽돌을 쌓고 다시 신전을 지었습니다. 왜 같은 자리였을까요? 어쩌면 그곳이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단순히 그곳이 물과 땅이 만나는 좋은 지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기억 위에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했고 그 별들은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어떤 별들은 천천히 움직였고 어떤 별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점토판 위에 조심스럽게 금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 40일 동안 보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서쪽 하늘에 나타났다. 이런 식의 관찰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주기를 알아냈습니다. 584, 일마다 금성은 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목성의 주기도 알아냈습니다. 11.86년,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현대 천문학과 비교해도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집요하게 바라본 관찰자였습니다. 신전의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사제들은 밤마다 별을 세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위치, 행성의 움직임, 달의 위상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늘이 신들의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 속에서 신들의 의지를 읽으려 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했을 것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홍수가 올지, 언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들은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60진법, 60을 기본 단위로 하는 계산법.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원을 360도로 나누는 것은 모두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계를 보면 그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는 수천 년 전 점토판에서 계산된 것과 같은 체계입니다. 당신이 각도를 잴 때 그 각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나누던 방식과 같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신이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늘의 질서, 별의 움직임, 계절의 주기를 이해한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늘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단지 힘이 센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우주의 질서와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키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왕 명록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첫 번째 왕권이 이 도시에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키시의 왕들은 특별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시의 왕, 곧 세계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키시의 신전이 특정 별과 정렬되도록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리우스 혹은 특정 행성, 어떤 날, 어떤 시간에 그 별이 신전의 입구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와 정렬되었다는 이론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들도 천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도한 해석은 상상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타나 왕의 전설입니다. 이타나는 키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이야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수리가 그를 등에 태우고 날아올랐습니다. 1시간을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아래를 보라. 땅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타나가 말했습니다. 땅이 언덕처럼 보이고 바다가 우물처럼 보입니다. 또 1시간을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래를 보라. 이타나가 말했습니다. 땅이 밭처럼 보이고 바다가 한가리처럼 보입니다. 또 1시간을 날아올랐습니다. 땅은 이제 작은 점처럼 보였고 바다는 빵 굽는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늘을 날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독수리는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샤먼의 환상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의식, 춤, 약초를 통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순전히 시적 상상으로 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경험을 과장하고 신화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일부 대중이론가들은 이것을 고대 우주 비행의 증거로 봅니다. 독수리는 실제 새가 아니라 어떤 비행 장치의 상징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을 동경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신들이 사는 곳까지. 이 동경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밀랍 날개를 달고 날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로 나갔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을 밟았습니다. 수메르의 이타나 왕에서 현대의 우주 비행사까지 같은 욕망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날고 싶어 합니다. 경계를 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밤에 살았다면, 흙벽에 기대 앉아 저 끝없는 밤 하늘을 본다면, 별들이 너무 많아서 은하수가 강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을, 당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경외감이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무언가였을까요? 그 별들 중 하나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신들이 저 위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을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숨, 그 리듬, 그 진동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별이 빛을 내듯이 당신도 숨을 쉽니다.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같은 우주의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층으로 내려갑니다. 소리의 층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말, 수메르어라는 고독한 언어의 신비로움으로 수메르어,
그것은 고독한 언어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도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들을 가족으로 묶습니다. 인도 유럽어족, 세머족, 중국 티베트어족. 대부분의 언어는 어딘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어는 홀로 서 있습니다. 언어 고립체, 마치 외톨이 별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언어가 너무 오래되어 친척 언어들이 모두 사라진 걸까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메르어가 문자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완성형에 가까운 언어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어도 수천 년의 구전 역사를 거쳤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전 단계를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언어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에 남은 수메르어는 인상적입니다. 동사 체계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동 자체뿐 아니라 의도, 태도, 공손함, 사회적 위계까지 동사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다라는 동사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 아래에서 위로 주는 것, 동등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위계를 중시했는지, 동시에 얼마나 섬세한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은 말을 통해 세계를 묶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현실화하는 마법이었습니다. 창조 신화에서 신들은 말로 세계를 만듭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이라고 부르니 하늘이 생겨났고 땅이라고 부르니 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성서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는 문장과도 어딘가 겹쳐 보입니다. 말이 세계를 묶고 말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생각. 소리와 진동, 이름과 질서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세계관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이 가진 힘 가운데 하나는 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는 법칙이자 규칙이자 음표이자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왕권, 음악, 도공의 기술, 사랑, 전쟁, 심지어 술 취함까지도 각각 하나의 미로 여겨졌습니다. 신들은 이 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나누어 주거나 빼앗거나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미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점토판으로만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것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특정한 운율로 읊조려지는 창가, 반복되는 음절, 길고 낮은 선율. 신전의 안쪽,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방에서 사제들은 수메르어로 노래했습니다. 그 소리는 돌벽을 타고 번졌고 바닥에 흙을 울렸고 듣는 이의 가슴을 천천히 흔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수메르어를 복원해 소리내어 읽습니다. 콘서트 홀에서가 아니라 작은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가설을 셉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낮은 울림이 현대의 명상음악처럼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두운 신전 안 등잔불 아래 수십 명이 같은 리듬으로 같은 언어를 반복하던 순간들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세계의 일부로 편입하는 행위였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것은 아직 이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에게 이름은 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를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은 다른 문화에서도 반복됩니다. 성서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신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완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수메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메르어는 고독한 언어입니다. 어머니도 자식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어느 언어와도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밤 하늘에 홀로 떠 있는 별처럼 다른 별무리와 떨어져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사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연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언어 자료, 아직 해독되지 않은 점토판 어딘가에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말로 이 언어의 친척들은 모두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누군가의 모국어가 사라지는 현대에서도 언어의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은 언어가 흩어지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잃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나중에 바벨탑 신화로 변주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는 인간. 너무 큰 하나됨, 너무 큰 통일성에 대한 불안. 그래서 신은 언어를 섞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장은 엉망이 되고 탑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을 오만에 대한 벌로 읽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직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언어로만 표현되는 세계는 상상력의 다양성을 잃기 쉽습니다. 언어가 분열되면서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다양한 문화와 상상력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메르어를 완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와 언어학자가 조심스럽게 복원한 발음과 문법을 통해 겨우 조각들을 되살려낼 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것, 말로 세계를 묶을 수 있다. 는 감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의 이름, 별명, 브랜드, 아이디, 해시태그. 우리는 여전히 말을 기록합니다. 종이에, 화면에, 서버에.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문장도 일종의 주문이자 세계를 묶는 작은 끈입니다. 당신의 숨도, 당신의 심장도, 당신이 속으로 반복하는 생각들도 하나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모여 당신이라는 언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단어 몇 개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소리를 떠나 땅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흙 속에 잠든 도시의 층들, 이상하게 보이는 뼈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탄생한 상상들. 우리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을까? 라는 오랜 질문이 기다리는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상상은 늘 약간의 서늘함을 동반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 뿌리가 얽히고 돌이 쌓이고 오래된 물이 고여 있는 곳. 고고학자들은 삽과 브러쉬를 들고
그 어둠 속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한 겹, 또 한 겹. 현대 도시의 파편 아래에서 오래된 벽돌이 나오고 그 아래에서 더 오래된 진흙벽이 나오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적지 발굴에서는 다양한 두개골과 뼈들이 발견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체의 모습과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머리뼈가 길게 늘어난 경우도 있고 이마가 특이하게 납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이런 뼈를 본 사람들은 종종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일까? 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쉬웠습니다. 특히 뒤가 길게 늘어진 머리뼈, 이른바 장두, 창토. 형태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대중 영상이나 책들은 이것을 두고 비인간 종족의 증거 혹은 고대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 의학 연구는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두개골은 포대나 널빤지로 아기의 머리를 오랜 시간 묶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두개골 변형 풍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심지어 유럽의 몇몇 고대 부족들 사이에서도 머리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함, 귀족 계급, 이상적 미의 기준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존재와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묶고 천천히 모양을 바꾸어 갔습니다. 이것은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을 닮고 싶어 할수록 때로는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하에서는 또 다른 흔적들도 발견됩니다. 불에 의해 유리처럼 녹아버린 흙,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 이상하게 녹아내린 벽돌. 이런 흔적들은 상상을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고도의 기술, 문명의 흔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고대의 대규모 폭발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에너지 사용의 증거라고. 하지만 지구과학은 보다 단순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번개가 모래를 치면 유리처럼 녹은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화재, 전쟁 혹은 오래된 가마와 용광로도 토양을 높은 온도로 달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고대 렌즈로 보이는 유물들도 발견됩니다. 매끈하게 갈린 수정 조각, 빛을 모으는 듯한 유리 조각들. 어떤 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확대용 렌즈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식 광학기구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도와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발굴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문명 소원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우리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명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멸망한 뒤 우리가 그 잔해 위에서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닐까. 주류 고고학은 지금까지의 증거만 놓고 보면 점진적인 기술 발전 모델이 더 잘 들어맞는다고 말합니다. 돌, 뼈, 청동, 철, 문자, 도시. 큰 후퇴와 재앙이 있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인 초고도 문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 이전에 누군가를 상상해 왔습니다. 수메르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세대, 거인,
신과 인간 사이에 있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인류가 공유하는 오래된 감각입니다. 뼈와 유물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두개골의 구조, 이 토양의 성분, 이 벽돌의 재료. 다른 하나는 그 사이를 메우는 상상입니다. 우리는 빈틈을 이야기로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물을 보고도 서로 다른 책이 쓰이고 서로 다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은 그 둘을 조심스럽게 구분하려 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상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존중합니다. 상상이 없다면 우리는 질문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바닥 아래에도 수많은 세대의 발자국과 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도시 아래에는 오래된 길이 있고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흙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한때 바다였던 층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층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물이 지운 땅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사라진 평야, 신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깨끗한 땅 딜문, 그리고 현대 지지질학이 불러낸 또 다른 이름, 걸프 오아시스. 지금은 바다인 그곳이 한때는 사람이 걸어 다니던 들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딜문이라는 땅이 등장합니다. 딜문은 흔히 해가 떠오르는 땅으로 묘사됩니다. 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눈물과 신음이 없는 곳, 신들이 살았던 깨끗한 땅. 에노마 엘리시와 다른 텍스트들 속에서 딜문은 일종의 낙원처럼 등장합니다. 딜문이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바레인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고 더 넓은 페르시아만 전체와 연결해 보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대 지질학과 해수면 연구를 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뒤 해수면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페르시아만 자리가 서서히 물로 채워졌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 넓은 저지대 평야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강이 여러 개 모여 흘러나가고 담수와 염수가 뒤섞이고 비옥한 늪과 초원이 펼쳐진 땅. 그들은 이 지역을 걸프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곳이 실제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풍부한 물, 온화한 기후, 다채로운 생태계. 수메르 문헌에서 강들이 한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딜문의 묘사가 보입니다. 만약 걸프 오아시스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실제 지형을 반영한 기억의 잔향일 수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카론강 등이 한때 만났던 넓은 평야. 그 평야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물은 소리 없이 차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에 걸쳐 조금씩 해안선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잠긴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땅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조금씩이 아니게 됩니다. 집이 물가에 너무 가까워졌을 때, 논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짐을 싸고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때 낙원이었던 곳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물 아래로 사라지는 경험. 이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홍수 신화로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아주 좋은 세계가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감정. 어디가 정확히 딜문이었는가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해저 지형 탐사에서는 옛 강바닥과 삼각주로 보이는 구조들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쯤 보이고 반쯤 숨겨진 지도 위에서 상상해야 합니다. 이런 반쯤 드러난 증거는 언제나 상상을 부릅니다. 아틀란티스, 침몰한 도시, 잃어버린 낙원, 사라진 세계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디였는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완벽에 가까운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가 사라졌다. 이 감정은 종교, 신화, 철학, 심리학을 가로질러 반복되는 테마입니다. 물이 덮어버린 평야 대신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에리두, 우룩, 키시, 우르. 그 도시들은 늘 남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딜문, 물 아래로 가라앉은 옛 땅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을 향해 신전의 탑과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물이 지운 기록 대신 사람들은 흙 속에 기록을 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이 모인 하나의 특별한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수천 장의 점토판이 벽을 가득 메우고 전쟁과 화재를 견뎌 살아남은 도서관, 니네베,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의 왕립 도서관입니다. 19세기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니네베라는 이름을 다시 지도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 아래에서 수십만 개의 문자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니네베의 폐허를 파내러 가던 사람들은 특이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방들,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점토판 더미들, 한때 아슈르바니팔 왕이 소장했던 왕립 도서관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을 새긴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빽빽한 쐐기 문자, 점토판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 한 것부터 양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것까지, 어떤 것은 완전했고 어떤 것은 부서져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텍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화, 왕의 연대기, 전쟁 기록, 계약서, 의학 처방, 주술, 점성술, 수학, 천문학, 수메르와 아카드, 바빌로니아에 걸친 수천 년의 기억이 이 도서관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학자 조지 스미스는 그 점토판들 중 일부를 해독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배, 대홍수, 선택받은 한 사람,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 그것은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박물관 회의장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의를 벗어 던졌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과장이 섞였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놀라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토판은 성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니네베 도서관의 점토판은 아직도 모두 읽히지 않았습니다. 발굴된 수만 장의 점토판 가운데 완전히 번역된 것은 일부뿐입니다. 많은 조각들은 여전히 박물관의 보관고 깊은 곳에서 얇은 박스 안에 누워 있습니다. 예산, 인력, 관심의 문제. 세상에는 해독되지 않은 문자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종종 금지된 점토판,
숨겨진 비밀의 기록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기록이 검열되거나 파기된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물관 보관고에 잠든 점토판들 상당수는 누가 감추어서가 아니라 아직 누구도 꺼내 읽을 시간이 없어서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토판 조각은 상상을 자극합니다. 인간 이전의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 신비한 기술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맥락 밖에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학계 바깥에서는 이런 조각들이 확대 해석되어 다양한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점토판은 한편으로는 역사를 보존한 영웅입니다. 종이처럼 쉽게 타지 않았고 수천 년 동안 땅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토판은 권력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할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서술할지,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누구를 지울지는 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결정했습니다. 니네베 도서관은 전쟁과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목재는 불에 타 사라졌지만 뜨거운 불길은 오히려 점토판을 더 단단하게 구워버렸습니다. 파괴가 곧 보존이 된 역설. 만약 그 불이 없었다면 많은 점토판은 비와 시간에 녹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발굴과 약탈, 그리고 박물관으로의 이동을 거치면서 수메르와 아시리아의 유물들은 원래의 땅에서 떨어져 나와 전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이스탄불, 뉴욕. 수메르의 점토판은 이제 다양한 언어와 발음 속에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누군가가 우리의 시대를 발굴한다면 그들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금속 조각, 플라스틱, 콘크리트, 그리고 아마도 어디선가 복구된 오래된 파일들, 손바닥 크기의 저장 장치, 서버의 하드디스크, 클라우드의 백업 데이터. 그들은 우리의 기록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기록했구나. 하지만 그중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이야기였을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록 뒤에 항상 서 있던 존재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글을 쓸 수 있었던 소수의 계층, 신정과 왕궁의 안쪽에서 펜과 갈대를 쥐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선택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지우던 이들, 사제와 서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검열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은 동시에 문자를 독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대를 쥐고 점토판 위에 문자를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수메르어로 두부, 샤르, 채신, 판을 쓰는 사람, 혹은 비슷한 표현으로 불렸을 사람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전이나 궁전 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점토를 반듯하게 자르는 법, 갈대 펜을 적당한 각도로 쥐는 법, 쐐기 문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새기는 법을 수없이 반복하며 익혔습니다. 초기 점토판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곡물의 양, 가축의 수, 노동자의 인원, 세금과 곡물의 기록입니다. 문자는 신에게 바치는 찬양보다 먼저 곡식 창고를 세고 노동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포대의 보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어느 밭을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았는지, 어느 신전에 얼마만큼의 기름과 빵이 바쳐졌는지,
이 모든 것이 점토판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를 가진다는 것은 곧 계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빚을 졌는지, 누가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어느 도시가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지, 숫자와 문자로 세상을 재단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와 서기관은 대부분 신전 안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점토판 학교라고 불릴 만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왕은 위대하다. 신은 자비롭다. 곡물은 이만큼 거두어졌다. 완벽하게 같은 문장을 모양과 강역까지 흉내내며 필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한순간 그 연습실 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흙벽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오후,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 위에 점토판을 올려놓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한 글자씩 따라 새깁니다. 어떤 아이는 서툴고 어떤 아이는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아이들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 됩니다. 문자가 권력의 중심, 신전과 궁전 안쪽에만 머물렀다는 사실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이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의 업적을 길게 기록할지, 어떤 실패를 짧게 적거나 아예 적지 않을지, 어떤 신화를 공식 버전으로 남기고 어떤 전승은 구전으로만 흘려보낼지, 실제로 같은 신화에 서로 다른 판본들이 발견됩니다. 어디에서는 홍수의 영웅 이름이 조금 다르고 어디에서는 어떤 신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어떤 신의 공이 강조됩니다. 왕의 계보도 문서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록이 처음부터 하나의 고정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록은 항상 그것을 남기는 자의 관점에서 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통제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신전, 서로 다른 서기관들이 조금씩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세계관에서 신들이 가지고 있던 미에미는 질서와 기술, 음악과 왕권의 조각이었습니다. 신전은 이 미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떤 미를 받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서 어떤 도시가 어떤 산업과 기술을 독점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전이 미를 독점하고 그 지식을 왕과 도시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독점과도 닮아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기술을, 알고리즘을,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거나 막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수메르의 신전 건축은 단지 돌과 흙의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전이 소리와 빛, 진동을 조율하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높은 천장, 특정한 비율의 방, 지구라트에서 내려오는 메아리, 그 안에서 울리는 찬가는 종교적 열정뿐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수메르의 서기관이 점토판에 왕의 명령을 새길 때 그는 단순히 기록자에 그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제목을 붙일지,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에 따라 왕의 이미지는 조금씩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대의 편집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사 제목을 정하고 사진을 고르고 어느 부분을 앞에 두고 어느 부분을 뒤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혹은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 고대에도 검열은 존재했습니다. 실패한 왕의 이름을 왕명록에서 빼거나 반란을 일으킨 도시의 역사를 최소한으로 적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학계, 언론, 플랫폼 역시 어떤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 어떤 것은 덜 보여줄지 선택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나눕니다. 좋아요 수, 조회수, 추천 탭. 이 모든 것은 현대판 서기관의 손길입니다. 당신도 매일 작은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진을 올릴지, 어떤 말을 적을지 선택합니다. 어떤 기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어떤 기억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검색 기록은 남겨지고, 어떤 것은 지워집니다. 당신의 메모 앱, 채팅 기록, 캘린더, 좋아요 목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작은 점토판입니다. 수천 년 전 서기관은 점토판 위에서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적을까? 이 왕의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일까? 오늘 당신도 비슷한 망설임을 느낍니다. 이 말을 보낼까 말까? 이 사진을 남길까 지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 멀리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재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갈대에서 키보드로, 점토에서 화면으로. 그러나 기록하고 선택하는 존재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층으로 향합니다. 점토판에서 서버까지, 흙 속의 뼈에서 DNA까지, 수메르의 홍수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정보의 홍수까지, 아주 먼 과거와 지금 이 순간의 밤이 겹쳐지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마도 누워 있을 것입니다. 몸의 힘을 조금 빼보세요. 어깨와 턱, 이마의 긴장을 살짝 풀어보세요. 이제 아주 작은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연구실 한쪽, 현미경과 컴퓨터가 놓인 책상 위,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튜브가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것이 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이 아닙니다. 수차례 꼬이고 감긴 DNA라는 분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느다란 나선 구조 안에서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읽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뺨 안쪽 세포 몇 개만 있으면 그 사람의 조상들이 대륙을 건너온 흔적, 질병에 대한 취약성, 눈과 머리카락의 색, 심지어 어느 정도의 키와 체질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에는 인구 병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시기들, 화산 폭발, 빙하기, 질병, 기후변화, 이런 사건들로 인해 어느 시기에는 인류 개체수가 극도로 적어졌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간신히 통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 대홍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거대한 물이 모든 것을 덮고 소수의 사람만이 배를 타고 살아남아 다시 땅에 내려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장면. 유전학이 말하는 병목과 신화가 말하는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어딘가 닮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의도나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할 뿐입니다. 신화는 누가, 왜,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들이 인간을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주리려 했다거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옛것을 지웠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대중이론들은 이 병목과 도약을 두고 누군가가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상상합니다. 고대의 존재 혹은 외계 문명이 개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학적 증거는 그런 의도적인 개입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상상의 영역에 남겨두기로 합니다. 상상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증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느린 사색의 길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학이 밝혀낸 사실 자체에 눈을 돌려봅니다. 인류는 여러 번의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홍수를 견디고, 전염병을 견디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몸과 삶의 방식을 고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면 그 특별함은 너무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끈질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이 홍수 이후에도 도시를 다시 세우고 폐허 위에 또다시 벽돌을 올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점토판으로 돌아가 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와 오늘날 데이터 센터의 서버 내역을 겹쳐보세요. 끝없이 줄지어 선 검은 상자들, 그 안에 빽빽하게 채워진 회로와 저장 장치들. 우리는 흙 대신 실리콘 위에 기억을 새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사라지고 도시의 이름이 사라지고 신전의 의식이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점토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라지는 사진, 지워지는 메시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업로드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은 또 다른 홍수가 됩니다. 정보의 홍수. 우리는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망각은 다시 한번 필요해집니다. 수메르의 홍수가 흙과 집을 쓸어갔다면 오늘의 홍수는 우리의 주의력과 시간을 쓸어갑니다.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 사이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작은 왕명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몇 줄을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게 될까요? 기록하는 존재, 이 표현을 한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수메르의 서기관들이 점토판에 숫자를 새기던 때부터 지금 당신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같은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도구를 갖게 되었을 뿐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잊게 둘 것인가? 이제 이 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기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느 날 흙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오늘 밤 당신의 숨과 심장도 이 긴 이야기의 한 줄로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그 하루는 이제 천천히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이제는 조금씩 흐려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점토판에 남지 않은 기억들도 당신 안 어딘가의 흙과 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물소리를 떠올려도 좋고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혹은 아주 조용한 방 안의 침묵을 그대로 느껴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필경사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점토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심장 박동, 당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 감각이
이미 충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는 잠시 조용해지고 당신의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말들은 서서히 흐릿해지고 이미지만 부드럽게 남을 것입니다. 흙, 강, 별, 점토판, 그리고 당신.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토판과 기록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햇볕에 말리고 불에 구워져 수천 년을 버틴 물건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록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꿈을 단순한 상상이나 잡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을 신들이 인간에게 말을 거는 창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신전의 기둥과 제단을 통해, 밤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신들이 뜻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꿈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형식의 꿈 해몽 목록이 점토판에 새겨져 전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강이 거꾸로 흐르는 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 각각의 장면 옆에는 그 꿈이 의미하는 길흉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보통 꿈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은 점심시간쯤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와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라지기 쉬운 꿈을 일부러 붙잡아 점토판 위에 옮겨 두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기억을 흙의 언어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전쟁이나 큰 결정을 앞두고 신에게 꿈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이상한 꿈을 꾸면 서기관과 점술가, 사제가 함께 모여 그 꿈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어떤 꿈은 좋은 징조로, 어떤 꿈은 나쁜 징조로, 어떤 꿈은 다른 날 다시 물어보라는 애매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신비로운 의식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지금도 느낌이 좋다, 왠지 불안하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진 근거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감각을 신의 언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꿈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중에 뇌가 낮 동안 들어온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은 지우는 작업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억을 재정리하고 감정을 다시 배열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미지와 감정이 뒤섞여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꿈은 무질서한 신경활동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말합니다. 꿈은 창의력, 문제 해결, 감정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신화와 과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비슷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말했습니다. 신들이 밤에 우리에게 말을 건다. 과학은 말합니다. 밤에 우리의 뇌가 낮에 처리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서랍을 정리한다. 두 표현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업이 밤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밤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눈에 보이는 일들 말고 속으로 삼켰던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들이 있었나요? 그것들은 낮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 한 구석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그 조각들 일부가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상한 장소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있을 리 없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을 꿈속에서 조용히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장면의 대부분은 희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그런 꿈의 파편을 붙잡아 점토판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꾼 날이면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메모장에 몇 줄 적어둘 뿐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 당신의 뇌의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점토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 위에는 문자 대신 신경세포의 연결과 전기 신호의 패턴이 새겨지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 새로운 순서로 배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토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꺼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끝난 뒤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납니다. 조금 더 가벼워졌거나 조금 더 단단해졌거나 조금은 방향을 바꾸게 되었거나 고대의 사제들은 꿈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 꿈은 곧 비가 온다는 뜻이다. 이 꿈은 신이 화가 났다는 징조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꿈을 그렇게 단순한 예언으로만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낮 동안 하지 못한 말을 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조용히 연습하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 꿈은 나에게 너무 무거웠던 감정을 조금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수메르인들이 꿈속의 장면을 점토판에 옮겼다면 당신은 그 꿈이 남긴 감각을 몸에 새기고 깨어납니다. 그것은 기록이면서 동시에 치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오늘 밤 당신이 보게 될지도 모를 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가를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지구라트의 계단이 희미하게 솟아있고 어디선가 서기관의 낮은 낭독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장면 속에서 과거의 어떤 사람도 미래의 어떤 사람도 아닌 그저 하나의 조용한 목격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그 꿈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은 항상 약간의 흐릿함과 함께 있을 때 더 부드럽고 더 견디기 쉬운 법입니다. 수메르의 사람들은 신들이 밤에 말을 건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이 우리 안쪽을 정리해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당신이 잠드는 이 시간은 낮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추가된 한 파트의 이야기를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에 두어도 좋습니다. 서기관과 기록의 이야기를 한 뒤에 두어도 좋고 DNA와 서버의 에필로그 바로 앞 산뜻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곧 당신만의 꿈의 점토판이 조용히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